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혜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19로 자연스럽게 배달 어플을 통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오늘 관련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량이 늘면서 배달 노동자들, 소위 라이더 숫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이 도를 지나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논란인데요. 이게 비단 라이더들 개개인의 단순 운전 습관의 문제인 건지 시민들은 이 라이더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현장 취재를 통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 강남구 선능역 교차로. 지하철역 인근 도로 한켠엔 여러 송이의 국화꽃과 소주병이 놓여 있고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 배달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사건은 약 한 달 전,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2살의 배달라이더 A씨는 선능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출발하던 23톤 화물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배달 시간에 쫓기던 A씨는 화물차 앞에 들어와 멈춰섰고 높은 운전석에 앉은 화물차 운전자는 이 상황을 보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참변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은 사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이더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불법 끼어들기를 했나? 신속 배달도 좋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A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이 급증하면서 난폭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 비난의 화살은 라이더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실수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안 지키는 분들도 되게 많고 끼어들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직접 운전할 때도 그렇고 이제 끼어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끼어들기 때문에 좀 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가 이제 보통 신호도 많이 무시하기도 하고 이제 사이길로 많이 가잖아요. 이제 틈 사이로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되게 워낙 많아서 그런지 좀 안 지키는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무리수하죠. 왜냐면 뭐 배달하는 애들이 이렇게 막 무법편지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느닷없이 그냥 앞으로 확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건널목 같은 데 신호도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이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이륜차 사고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이 많아지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17,611건에서 2020년 21,258건으로 3년간 약 21% 증가했습니다.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8.6%가 배달 종사자로 조사되며 배달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암행 순찰차 등을 동원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불이행, 기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할 거리에 쏟아지는 라이더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속칭 딸배라는 멸시의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달 라이더들의 무리한 주행을 꼭 이들만의 잘못으로 봐선 안 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빠른 시간 안에 배달을 해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이 라이더들을 범법 행위로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빨리 오세요라고 전화를 막 하고 항의 전화가 오니까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저 입장에서는 배달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가야 돼요. 어디로요?
논현동 가야 돼요. 논현동에 예. 빨리 가봐 할게요. 네. 주문받은 음식이 되도록 빨리 배달돼야 손님에게 만족도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라이더들에게 신속 배달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제 라이더분들 오시면 조심히 다니세요라고 말씀은 드려요. 사실 저희 음식 때문에 사고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또 이제 저희 음식 주문할 때 라면 같은 걸 추가를 해요. 그러면은 좀 감안하셔야 돼요. 국물에 라면이 빠져 있을 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 10분 이상인데 가서 라면 불어서 국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막 이러면 저희도 사실 곤란하거든요. 이에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는 최저시급도 받기 힘들다는 라이더들의 하소연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딜레마 항상 느끼는 부분이죠. 당연히 갑자기 오토바이가 중간에 들어오고 하면은 끼어들고 막 그러면은 누군들 저도 뭐 차 운전을 해봤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요구 사항을 맞춰가다 보니까는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의 맞은편에서는 라이더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배달 시스템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맞서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배달 라이더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지로 내몰리는 배달 라이더들, 이들이 좀 죽음의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춰진 좀 슬픈 이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해서 배달 플랫폼 회사, 그리고 음식점 이제 업주, 또 배달 노동자 이렇게 각 주체들의 입장은 좀 어떤지, 또 대책은 없는지 등을 좀 하나씩 알아보죠. 자, 먼저 당사자인 라이더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라이더들은 먼저 회사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보통 회사라고 하면 잘 알려진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 배달의 민족, 네. 쿠팡이츠,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 등을 생각하실 텐데요. 네. 먼저 영상으로 라이더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에서 불만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있죠. 어떤 거요? 분명히 회사 소속 아닌 저희 개인 사업자로는 들어가요. 네네. 근데 어쨌든 회사 소속은 맞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혜택을 우리한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회사는 언제든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진짜 가불관계. 쉽게 말해 라이더들은 신분상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등록돼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지시된 내용을 잘 수행해야지만 다음 일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어진 일에 매일같이 매일 수밖에 없고 네. 자연스럽게 가불관계가 형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어떤 점이 문제라고 하던가요? 네, 나아가서 라이더들은 정식 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네.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외에는 별다른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 안전 논란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산재,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다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라이더스는 산재 들어가 있고 또 뭐 들어가 있냐? 없지. 없죠. 현재 하나 들어가 있죠. 현재 하나요?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게 사업자 번호는 없어요. 고용 관계가 아니어야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니까. 네, 이제 라이더들의 좀 고충을 들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이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라이더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라는 법안이 좀 마련이 됐잖아요. 이게 이로 인해서 좀 해결이 될까요? 네, 지난 9월 말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배달업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래저래 논란과 함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겁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할지가 모호해서입니다.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숙련도 그리고 교통 상황 등에 따라서 사고 유형이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배달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업계 관계자로서는 뭐 논의 과정이 정말 많이 부족했고 음식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있다면 그 책임 주체는 음식점 사장님인지 플랫폼 업체인지
아니면은 그 음식을 시킨 고객인지 이거를 몇 %로 책임 소재를 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네, 반면 배달라이더 노조단체는 당연히 사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플랫폼 본사와 이 지사가 이 1차적인 책임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배민 쿠팡 같은 경우는 배민 쿠팡이 다 직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일반 배달 대행 시장에서는 본사와 지사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본사와 지사가 책임을 나눠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맹 음식점주들도 중간에서 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라이더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고객들의 이제 니즈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속 배달이 좀 생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일부 악의적인 고객들로 인한 악성 리뷰뿐만 아니라 이른바 별점 테러라고 하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갑질도 라이더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몇 개 넣으면 막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은 몇 개가 뭐라고 하진 않은데 댓글 같은 거 달렸어요. 댓글 뭐라고 달려요? 뭐 자기 마음이지 뭐 저거 잘 먹었다 못 먹으면 뭐 더럽게 맛있었다 이런 거. 네, 좀 앞서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는 문제지만 결국에는 좀 근본적인 라이더들의 근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죠? 네, 라이더들을 월급제로 고용하던 예전과 달리 현재 라이더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료가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배달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라이더들은 이 음식 배달 노동도 정당한 하나의 노동인데 노동의 대가를 배달료로 받는 거고, 그러면 그 노동의 대가를 온전하게 좀 고객들도 이렇게 기쁘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현재 배달료를 산정할 때 실제 주행 시간이 아니라 직선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리제를 적극 시행하자는 방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배달은 빨리 해야 되면서도 또 안전규칙은 준수해야 하는 참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좀 조속히 해결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취재 그 후 뒷이야기, 오프터 레코드를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로이쇼 코너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의 배달 현장을 공개해볼까 하는데요.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없는 그들의 생생한 배달 현장을 법률방송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에 도착할 때가 사업팰리스거든요. 사업팰리스. 이거는 픽업해서 사업팰리스 갈 거예요. 예, 저희 바로 따라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엄청 빠르던데? 엄청 빠른데? 이 오토바이 따라갈 수 없는. 미치겠다. 어떻게 따라가지? 만날 거야 아마. 분명히 만날 거야. 근데 이분 연락처도 없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네. 미치겠다. 어떻게 가냐 이거. 벌써 놓쳤어.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믿어. 먹고 나르진 않겠지 이분?
야, 요새 부표 얼마냐? 20 조금 안 돼. 아, 여기 차가 안 가. 미치겠네, 이거. 네, 1층 탁자위 올려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D동이라 그랬지. 네. 이분이 어디 있을까? 여기 기가 막히거든? 기동 배달까지 끝나셨어요? 이게 왔다 갔다. 고맙습니다. 알면 할수록 돈이 보인다. 변호사 회계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코너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변호사님과 회계사님 모시고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변호사님과 회계사님이 동시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금융 전반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서 해주시는 거는 그동안 어느 방송에서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분 먼저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차인건 법률사무소 최상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세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주로 금융 관련 자문이라든지 소송,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성상경회계법인의 이영탁 회계사입니다. 저는 과거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업무와 조세 업무를 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주로 이제 회계감사, 기업자문, 그리고 조세,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이 돈 되는 법 좀 뭐가 있는지 좋은 정보 공유 많이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질문 드릴게요. 최근 경제부처에서 이 회색 코뿔소다, 뭐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경제 위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단어 어떠한 뜻입니까? 네, 회색 코뿔소는 그 세계 정책연구소 대표 미셸 부커가 2013년 1월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블랙스완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반면 코뿔소는 일반적으로는 회색입니다. 또한 코뿔소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며 부딪히면 충격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경제용어에서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서 사회가 이미 인지를 하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의미합니다. 한편 또 퍼펙트 스톰은요,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폭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맞물리면서 위력이 엄청나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그 경제용어에서는 실무위기와 금융위기가 결합한 초대형 위기를 의미합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회색 코뿔소를 언급하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퍼펙트 스톰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으며 여러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혹시 최근 이 정부 당국자들이 회색 코뿔소나 이 퍼펙트 스톰까지 언급하면서 경고를 하는 배경,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경제 환경부터 국내 자산 시장 상황까지 복잡한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 마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공급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종 완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모든 단계의 생산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단계에서 부품이나 시스템의 일부분을 제공하고 수많은 업체들이 이제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관계를 진행하는 것을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지속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이에 따라 가치 사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타격이 있는 편입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금리 인상 압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은 꾸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요인들도 문제지만 글로벌 수요 증가도 무조건 반가워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요국이 그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전년 대비 축소가 되었는데요. 수요
산업이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을 위해서는 근데 어느 생산이든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자연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연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이 좀 불규칙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 풍력 발전을 수출해온 아일랜드 앞바다 바람이 잦아드는 바람에 전력량이 현재 좀 부족해졌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시장이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게 되면 모든 생산에는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코로나 영향에 맞춰서 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에너지 수급 정책이라든지 방향도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금리 인상 압력은 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좀 이와 같은 자산 가격이 특히 요즘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대출 규제를 굉장히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가 높은 수준의 대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최근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제 소문도 돌았는데요. 이와 같은 소문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도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들은 결국 전세자금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더 이제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주거가 대단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보증금 인상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 주 월요일 금융위원회는 전세 계약 갱신 대출 한도에 대하여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커다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고민을 강요당하는 세입자는 이제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맞는 집이 아니더라도 우선 주택을 직접 소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측면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올해는 정말 부동산 관련 대형 사고가 좀 많았던 해입니다. 올해 초 신도시 계획을 알고서 LH공사 직원들을 비롯한 정보를 먼저 수집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 이슈로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커다란 이익을 얻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이 뭐 범죄냐 아니냐 그리고 누가 관련이 되었냐에 대해서 뭐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최소한 누군가는 이제 대출 규제로 전세 자금 조달이나 자신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국민들로서는 국내 경제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정부의 안내와 시그널도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이제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는 상황을 막고자 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결국은 제한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됩니다. 좀 요즘에 시장의 공정성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현재 이 경제 환경에서 자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기도 해요. 혹시나 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투자는 결국 자기 판단과 자기 책임하에 이제 책임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용이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제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부동산은 아닐지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정책은 경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의 성향에 따라 이제 좌우가 많이 되는데요.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입자보다는 금융정책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응은 하겠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자산 가격 상승에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일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회계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상장사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후에 이제 IPO 열기가 조금 가라앉은 면도 있는데요. 여전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문만을 보실 것이 아니라 재무 상황을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가령 얼마 전에 상장한 모기업의 경우에는 꾸준히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채무도 얼마 없으며 향후 사업 내용상 앞으로의 수익도 지속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서 이제 주식을 취득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과세도 곧 이루어지게 되므로 제도적 환경은 매우 커다란 변화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익숙하시니까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변화가 너무 커서 투자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다소 무거운 주제인 듯 싶으면서도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한테 가장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좀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우리 국내 상황 모두 좀 충격이 올 수는 있겠지만 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현금보다는 자산 취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음원 유통 사이트에서 매일 800건 이상의 재생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성이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성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가수 민성 씨의 본업은 사실 가수가 아닌 변호사입니다. 어린 시절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었던 청년이 가수에서 법조인으로 전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석대성 기자가 직접 만나 듣고 왔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음악 작업실. 녹음실 밖으로 중저음의 잔잔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마음만큼 보여줄 수 없는 나는 뒤돌아 아쉬워도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싶어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음반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싱어송라이터는 예명 민성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대표 변호사이자 가수 민성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와 피아노 등 음악과 친했던 김 변호사는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인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중학교 때쯤에 그때 막 감정이 되게 많잖아요. 이 감정을 막 해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조그만 방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하다 보니까, 또 심취해서 부르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거를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온몸이 감정이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짜릿했어요. 자신이 느낀 감정을 노래로 공유하고 싶었던 김 변호사였지만 그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아들이 일단 남들처럼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길 원했습니다. 한일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2002년 부모님의 바람대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당당히 입학한 김 변호사는 대학 진학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수 오디션을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수소문 끝에 KBS 라디오 인터넷 가요제에 지원하게 됐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막연하게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일단 대학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수의 길을 찾다 보니까 오디션을 보고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서 앨범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인맥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대학 시절 가수 JK 김동욱의
너를 비운다 작사에 참여하는 등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던 김 변호사는 주전공을 선택할 때도 훗날 자신이 가수로서 일본 진출을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1월 일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2학년 되면서 학부를 배정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직 이제 음악을 이제 하고 있을 때라서 내가 이 어떤 학부를 정하는 게 나의 그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때 당시 일본에 이제 좀 한류 붐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수들이 많이 가셔서 그러면 1월 일문학과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간절한 가수 지망생의 열정을 따라주진 않았습니다. 음악인으로서의 재능에 대해 회의감이 생길 무렵 김 변호사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김 변호사는 당장 취업을 하거나 음악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심정은 그냥 후련했어요. 왜냐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마침 또 그때 어떤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로스쿨이라는 제도에서 장학금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온 김 변호사는 곧바로 로스쿨 시험에 매진했고 8개월 만에 로스쿨 입학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로펌을 이끌고 있는 김 변호사. 30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약 10년 만입니다. 기다려주신 부모님한테도 많이 감사했고 그동안은 사실은 뭔가 이룬 업적이 없었잖아요. 이제 새로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고 저 자신도 좀 당당하게 나서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어요. 가수를 지망하면서 느꼈던 시련이 현재 자신의 변호사 업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김 변호사는 고객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변호사는 그 사람들이 왜 그 소송을 하려고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런 어떤 정서적 교감 능력이 제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도 그분들의 진짜로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헤아려서 그 아픈 부분을 법률적으로 잘 해결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법률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저희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안내해드려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잘 해결하고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인터뷰 내내 공감과 치유를 강조한 김 변호사. 가수보단 법조인으로서 쏟는 시간이 훨씬 많지만 본업이 최우선이라는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둘의 밸런스를 따지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로펌 쪽에 당연히 밸런스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해결하고 제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는 올해 말 발매를 목표로 또 하나의 앨범을 준비하며 여전히 퇴근 후엔 부캐릭터인 음악인의 삶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로서 세상의 정의를 위해 자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란 세상이 그나마 정의롭게 갈 수 있게끔 주춧돌을 하나 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로서의 김민성은 그래도 가수의 민성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김민성이 더 좋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지난달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망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작업 속도를 높이려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해주지 않는 등 사측의 그 사고 원인이 있었음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안전규정만 잘 지켜졌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 기업의 관리 감독 책임 문제와 함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자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참혹한 죽음의 행렬, 잔인한 불평등은 이제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